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 동안 한 6번 정도의 부동산 관련 SNS를 올렸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건 새 인사에 아까 여러분들 우리 같이 보신 새 인사였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는 절실한 일을 나열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한다는 얘기고 반갑더라고. 사실 저는 두 가지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왜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지 왜 이렇게 계속 부동산을 언급하는지 이걸 보니까 이제 돌아갈 길을 끊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건 하겠다. 돌아가지 않는다. 되돌리지 않는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겠지만 한국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부동산 개혁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던 이유가 한다고 해놓고 되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부가 다 똑같았어요. 예. 거창하게 한다고 말만 해놓고 사실은 나중에 보면 종이 호랑이가 돼버리고 정책이 물러서고 그래서 제가 비유해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네모났다가 동그랗게 변하다고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거를 제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돌아갈 길을 끊고 있다. 진짜 하겠구나. 진짜다. 진짜 이거는 진짜다. 이번엔 진짜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이렇게 말 그대로 이 네모나게 그대로 가는 거죠. 그거를 스스로한테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게 부동산 시장은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드백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사실에 움직이는 것보다 미래를 전망하면서 예측하고 움직이거든요. 네네. 이걸 보는 순간 이제 이제 진짜 끝나는 건가? 끝날 수도 있게 이런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스스로 갈 길을 끊고 있다. 네. 두 번째는 진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시장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의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큰 벽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치의 벽과 언론의 벽이에요. 그렇지. 맞아요. 왜 언론의 벽이 높냐면 근본적으로 건설사들이 언론사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건설사들이 가장 많이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벽을 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 예를 들어서 주력 언론사들이 다 건설사가 대주주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넘기 힘듭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어쨌든 큰 벽이다. 네. 또 하나의 벽은 뭐냐면 정치의 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치의 벽은 두 가지 벽이죠. 정치인들이 부동산 다주택자고 네.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비싼 집을 들고 있어요. 네.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사랑 척지면 곤란이죠. 그리고 정치의 벽이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표요. 그놈의 표. 부동산 이거 잡으면 내 지역에 재건축 안 된다고 그러면 표 떨어질 텐데 예를 들어서 부자표 떨어질 텐데 맨날 그 벽. 네. 이 벽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설 명절에 일단 첫 번째 벽을 얘기했어요. 그건 아까 우리가 같이 공유한 그 글입니다.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그렇지.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다. 그렇지. 예. 정확하게 벽을 지적하죠. 네. 이 벽을 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사실은 이거를. 근데 이 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국힘에서는 다주택자를 뭐 악마한다 이런 얘기 하지만 다주택자를 그러면 근본적으로 만든 게 누구냐.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다주택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문제가 된 근본 원인을 뭐냐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연도별로요. 우리나라 다주택자 수의 증감을 보여드린 표예요. 다주택자 거주 이외 주택수 증감.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투자나 투기 목줄의 주택 수가 연도별로 얼마나 증가했는지. 연도별로. 잘 보시면 2015년도에 갑자기 전국적으로 66만 채의 다주택자가 보유한 집이 증가합니다. 2015년 왜 이렇게 높아? 여기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때부터 다주택자를 뭐 신고하고 이런 제도가 들으면서 신고를 많이 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합니다. 맞아. 그러면서 대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 주거든요. 맞아. 예. 특히 다주택자들한테 대출을 막 해주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가 급등했어요. 이렇게 다주택자가 많이 증가한 게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값을 올린 근본 출발이 여기서부터 출발된다고. 그러면서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가 한 해에 어느 정도 집이 지어지냐면 많이 지을 때가 40만 채, 적게 지으면 35만 채 정도가 지어지는데 네. 누군가 66만 채를 삽니다. 와. 그러면 집이 모자란 거예요, 그냥. 아무리 35만 지어도. 채는. 근데 이게 누적돼 있는 게 다음 채에 14만 채, 16만 채 이렇게 계속 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주택자가 증가하고 집값은 오르고 전월세 가격도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설명절 때 충격적인 뉴스가 또 하나 있었어요. 최경환이 최경환이 아주 오랜만이구만. 네, 당시 부총리가 네, 경제부총리. 네, 당시에 빚내서 집 사자라고 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네. 대출 막 풀어주고. 네. 근데 이 사람이 유튜브에 출연합니다. 이번 명절에. 예. 네. 그때 집 사기를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낮춘 정책으로 결과적으로 내가 주택 구매에 도움이 됐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랑을 엄청나게 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와 그런 불씨를 지핀 사람이라고요. 그러네. 그런데 와서 자랑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집 샀지? 니네 집 올라서 좋지? 지금 수백만의 무주택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거의 그 원흉이네 원흉. 이거를요 중앙일보 등 일간지에서 다 실어줍니다. 와 영웅이라고. 예, 나 때문에 집 샀지 이러면서. 와. 대한민국 이런 나라예요. 잡았네 한 명 잡았네. 자, 누가 이 불씨를 지폈냐고요? 누가 다주택자를 이렇게 증가시켰냐고요? 다 그 사람들이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나 때문에 집 샀지? 내가 대출 이렇게 해서 집 사다 좋지? 이 원흉이야. 우린 다주택자를 악마화한 적이 없습니다. 이 우리 정치인들이요. 인간의 욕망일 뿐이야 그거는. 이 정치인들이요. 그럼 이 정치인들 이렇게 자랑하는 정치인들 그러면서 표 달라고 그랬겠죠. 나 그렇겠지. 때문에 집 샀지? 와. 야 가족들 다 나 찍어줘 이렇겠죠. 이런 나라. 이게 설 명절 때 이루어진 일들이요. 예. 드디어 그러니까 잡았네. 이재명 대통령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관심 있는 게 다주택자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관심 있는 건 수백만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피눈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게 피눈물 정치인 흘리게 토대를 만든 사람이 정치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치 아닙니까? 정치 있는 사람들이 집 많이 갖고 있고 고가주택 갖고 있고 다주택자들 막 칭찬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사회적으로 힘든 분들.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가 큰 벽이 어디냐면 부동산만 국한해서는 있는 사람들,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밀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다주택자들이 떵떵거리고 살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부동산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재명 정부가 뭐 대단한 정책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그동안에 유예해왔던 거를 그렇죠. 그냥 유예 안 하겠다는 거 하나야. 그래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를 계속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죠. 이번 설 명절에 일반 민심을 제가 청취했습니다. 강남에 다주택자가 집을 그래 내놨다. 근데 예를 들어서 50억짜리를 그걸 누가 살 수 있겠냐. 50억짜리가 만약에 48억 됐다고 쳐. 그걸 누가 살 수 있겠냐 하면서 비아냥 조롱을 하더라고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잠깐 하다가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요것과 관련해서 두 분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지 못하면 더 내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거. 그러니까 시장이 50억짜리가 가령 48억이 됐어요. 근데 살 사람이 없어. 네. 그럼 당연히 내리잖아요. 우리가 경매를 할 때도 살 사람이 없으면 떨어지고 살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지극히 시장주의자적인 이야기예요. 대통령의 발언도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가 가령 이제 경기 침체기 때 IMF 외환위기 직후에 탄생했던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그거는 경기가 너무나 안 좋으니까 그때는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쭉 이렇게 30-4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 그 부양책이 들쭉날쭉 하다가 결국은 부양책과 긴축책 중에서 규제책이 거의 이제 먹히는 시기가 거의 없었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부양책 위주로만 쭉 이렇게 한 30년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목까지 찬 거죠. 국민들의 원성도 특히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든 뭐 빌라 사는 사람들이든 그 거주자들의 원성도 목까지 찬 거고 네. 미래 세대를 생각했을 때는 야 이게 도저히 이 가격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 대출로는 우리가 가계대출 이야기한 지도 뭐 한 10년, 20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가계대출 안에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어? 계속 한국은행에 물어봤잖아요. 계속 될 수 있어? 계속 될 수 있어? 하니까 한국은행 그때마다 안심해. 괜찮아. 중산층하고 상류층이 이게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괜찮을 거야. 가격 좀 떨어져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럼 가격 떨어져도 괜찮은 거지. 아. 한국은행 말대로 음. 아니 주로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산층과 상류층이 대출을 받아왔기 때문에 실제로도 통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소득분위로 봤을 때 5분위 사람들이 많이 대출을 받아왔어. 그리고 그 가격을 지탱을 그 사람들이 많이 해왔단 말이야. 근데 더 이상 수요가 없어. 가격 떨어지는 거지 뭐. 가격 떨어져서 기존에 이제 대출을 그 중에서 대출을 잔뜩 받았어. 그래서 거의 꼭주에 샀어. 또 싸게 내놔야지. 뭐 방법이 있나?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장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정부가 사거나 팔기에 유리한 근데 사기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온 게 윤석열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김대중 정부도 그랬어요. 네. 그런 정부가 있었었고. 뭐 대출 완화라든지. 근데 그게 꼭 전체 거시 경제 정책에 바람직했느냐? 98년 외환위기 때는 어쩔 수가 없었던 상황이 있었거든.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때도 그때는 생각을 해보시면 야 이거 부동산
IMF 때문에 어떻게 막아줘야 돼? 아니면은 야 이번에 구조조정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라고 하는 시장주의자들과 그게 시장주의자들이에요. 구조조정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네. 하는 아니 좀 이번에도 좀 봐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버티다가 봐줬잖아. 네. 봐주면서 증여도 많이 하게 해주고 대출도 뭐 특혜 보금자리론이랄지 소득 수준도 막 높여가지고 대출 많이 해주게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야 시장 상황이 지금 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라고 어느 정도 떨어져도 주식시장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금융시장은 괜찮고 한국은행은 계속 그 사인을 줬고 야 그러면은 뭐 10억 20억 떨어져도 아무 상관없겠네. 그 사인 주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사인 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광수 소장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렇죠. 왜냐-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주택자의 퇴출을 어쩌면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퇴로. 맞아, 맞아.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가격이 안 떨어지면 다주택자는 세금 혜택 받고 팔고 음. 그 높은 집값의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누군가 무주택자는 대출 받아서 집을 사요. 그다음에 집값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 오히려 손해 봅니다. 무주택자가. 그렇죠. 어. 지금 정부의 기조가 뭐냐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겁니다. 이제 집 사기 좋은 시대가 올 겁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는 높은 가격에 예를 들어서 1, 2억 빠진 게 과연 많이 빠진 겁니까? 10억 원 올랐는데.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가격에 팔았는데 누군가는 급한 마음에 집을 산단 샀어. 말이죠. 네. 자, 이 지점이 중요해요. 자, 파는 사람은 그래 팔라고 그래요. 근데 사는 사람이 급하게 사지 않게 해줘야 돼요. 지금 아, 급한 마음에. 아. 근데 지금 무주택자는 너무 급해요. 왠지 아세요? 나 10년, 15년 동안 무주택자였거든. 그동안 집값 오르는 것만 경험했어. 계속 지켜봤어. 맨날 그렇죠. 부부싸움 하면서 너 때문에 집 안 샀잖아. 아. 내가 그래서 집 조금만 떨어지면 나 살 거야. 이러고 있다고요. 네. 저는 괜찮아요. 아, 여기 괜찮아. 여기랑 김영남은 건들지만 괜찮아. 괜찮은 집안이야. 예. 지금 부동산 얘기할 때 말 한마디도 썩지 않는 사람들은 괜찮은 소리야. 가만히 왜 이렇게 있어. 조용해? 조용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 조용해. 그럼 어딜 보고 얘기해? 우리 보고 여기 얘기해. 보고 저기 저보고. 네, 이쪽 보면 돼, 저보고. 이쪽. 자, 강남에 다주택자가 집을 그래 내놨다. 근데 예를 들어서 50억짜리를 그걸 누가 살 수 있겠냐? 50억짜리가 만약에 48억 됐다고 쳐. 그 누가 살 수 있겠냐? 하면서 비아냥 조롱을 하더라고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잠깐 하다가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요것과 관련해서 두 분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지 못하면 더 내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거. 그러니까 시장이 50억짜리가 가령 48억이 됐어요. 근데 살 사람이 없어. 네. 그럼 당연히 내리잖아요. 우리가 경매를 할 때도 살 사람이 없으면 떨어지고 살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지극히 시장주의자적인 이야기예요. 대통령의 발언도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가 가령 이제 경기 침체기 때 IMF 외환위기 직후에 탄생했던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그거는 경기가 너무나 안 좋으니까 그때는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쭉 이렇게 30-4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 그 부양책이 들쭉날쭉 하다가 결국은 부양책과 긴축책 중에서 규제책이 거의 이제 먹히는 시기가 거의 없었고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부양책 위주로만 쭉 이렇게 한 30년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목까지 찬 거죠. 국민들의 원성도 특히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든 뭐 빌라 사는 사람들이든 그 거주자들의 원성도 목까지 찬 거고 네. 미래 세대를 생각했을 때는 야 이게 도저히 이 가격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 대출로는 우리가 가계대출 이야기한 지도 뭐 한 10년, 20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가계대출 안에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어? 계속 한국은행에 물어봤잖아요. 계속 될 수 있어? 계속 될 수 있어? 하니까 한국은행 그때마다 안심해. 괜찮아. 중산층하고 상류층이 이게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괜찮을 거야. 가격 좀 떨어져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럼 가격 떨어져도 괜찮은 거지. 아. 한국은행 말대로 아니 주로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산층과 상류층이 대출을 받아왔기 때문에 실제로도 통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소득분위로 봤을 때 5분위 사람들이 많이 대출을 받아왔어. 그리고 그 가격을 지탱을 그 사람들이 많이 해왔단 말이야. 근데 더 이상 수요가 없어. 가격 떨어지는 거지 뭐. 가격 떨어져서 기존에 이제 대출을 그 중에서 대출을 잔뜩 받았어. 그래서 거의 꼭지에 샀어. 또 싸게 내놔야지. 뭐 방법이 있나? 강남에 다주택자가 집을 그래 내놨다. 근데 예를 들어서 50억짜리를 그걸 누가 살 수 있겠냐? 50억짜리가 만약에 48억 됐다고 쳐. 그 누가 살 수 있겠냐?
하면서 비아냥 조롱을 하더라고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잠깐 하다가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요것과 관련해서 두 분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지 못하면 더 내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거. 그러니까 시장이 50억짜리가 가령 48억이 됐어요. 근데 살 사람이 없어. 네. 그럼 당연히 내리잖아요. 우리가 경매를 할 때도 살 사람이 없으면 떨어지고 살 사람이 많으면 올라. 그때는 심사를 해서 얘한테 대출을 안 해주자는 거야. 아, 네. 그게 이제 RTI라는 거야. 참 쉽네. 설명이. 쉽지? 저 사람 어렵게 해. 저 사람이 똑똑한데 어렵게 얘기해. 사전에 가르쳐준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 RTI야 이게. 예. 오, 좋다. RTI는 렌트 투 인컴 인터레스트. 죄송. 예. 렌트 투 인터레스트. 근데 요거를 좀 하나씩만 정리를 합시다. 네. 요거가 의미가 있는 거는 주택이라는 거예요. 주택. 지금 부동산 시장 전반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대출을 관행적으로 만기 연장해 주는 게 상가 오피스텔 건물 다 이래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다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다주택자도 아니야. 임대 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우리 한계 기업이 뭡니까? 한계 기업이 영업이익이 있어. 1년에 영업이익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은행에다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게 1 이하인 기업들이 한계 기업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임대주택 사업자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대출 이자를 거의 못 갚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계 기업들은 어디로 갑니까? 시장이 정크본드 시장으로 가거든요. BBB 마이너스에 정크본드 시장으로 가요. 그러면은 이자가 높은 대로. 그렇지. 그러면 국내 시중은행에서 그렇게 4% 5%씩 정당하게 적정한 이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주택자를 이렇게 얼얼얼 해가지고 계속 다주택 보유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못한단 말이야. 이런 임대 수익률 가지고는 네. 택도 안 되거든. 대출금 일부를 갚든지 내가 니한테 떼 먹일까봐 지금 두렵다. 그렇지. 아니면 우리 은행에서는 못 빌려주니까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이나 사채를 써봐라 라고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리파이낸싱의 만기 연장할 때 자본주의 시장에서 돌아가는 구조예요. 네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임대 수익률이 너무 낮으니까 나는 더 이상 빌려줄 수가 없어. 일부를 갚든지 아니면 전액 상환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 알아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시중은행 원래 미국이든 영국이든 다 이래요. 예. 다 이렇게 해와서 심지어는 빌딩도 3분의 1 값어치 그냥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예. 그런데 임대 사업자가 예. 임대 수익률이 이자보다도 적은데 예. 이자를 갚으면서 왜 그동안에 유지해 왔냐? 이 집값이 올라갈 걸 그렇지. 기대하니까 그렇지. 예. 이제 이해했어, 그만하라는 거야, 이 짓을. 이해했어. 근데 이제 여기에 이광수 대표가 이제 이야기하는 대로 대출 이자 부담이 그러면 이게 다시 높아지잖아요. 네. 아니면은 대출의 일부를 갚아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면 매도 가격을 후려쳐서라도 낮게 내놓든지 그렇지.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아니면 이 사람은 계속 버텨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기의 금융소득으로 이거를 메꿔 넣어야 되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대출 이자를 계속 가중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유세를 가중시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낮춰서 내놓는 방법밖에 없어. 없는 거야. 네. 근데 지금 그렇죠? 시장 환경은 그렇게 될 수 있게 뭉칫돈들이 다 삼성전자나 이런 쪽으로 가버리잖아. 네, 오늘도 코스피 폭등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자본 수익률이 캡레이시라고 하는데 강남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내가 20억 투자해서 강남 아파트를 샀어요. 임대 수익이 끼케야 4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2%밖에 안 나오는 거야. 네. 이런 시장은 미국이든 영국이든 어느 나라든 전 세계적으로 드물어요. 희귀해요. 네. 근데 이게 계속 은행에서 돈을 받쳐주고 있는 거야. 용인해 주니까 이게 2% 됐던 수익으로도. 거야. 근데 대출 이자는 얼마입니까? 대출 이자는 4, 5%잖아. 예. 이미 거기에서 대출 이자와 강남 아파트 임대 수익은 차이가 따블이 나는 거야. 대출 이자가 더 높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은행이 용인해 줘 왔던 거야. 네. 그거를 그걸 그러면서 이제 바로 잡자는 가격이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를 방치해 버린 예. 거야. 네. 대출 이자를 정상적으로 시장의 가격으로 돌리면 당연히 시장에 있던 매물의 가격은 내려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 얘기했다가 괜히 또 욕먹을지 모르지만 아주 친절하게 제가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매불쇼가 뭐 조불쇼다 해가지고 거의 뭐 스포츠처럼 조리돌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의 핵심은 뭐냐? 지금 내란 청산하고 이재명 정부 뒷받침해야 되는데 최욱이 너는 조불쇼하고 앉았냐 이거거든요. 네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얘기하고 있고 내란 청산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불쇼 올리면 그게 안 맞잖아요. 맞아. 그러면 제가 조금 그 댓글을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거는 그거 한 말씀만 드려보세요. 어떤 말씀이죠? 괜히 껴들었다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는 가만히 계시는 게 저는 지금 한국에서 부동산의 담론 그리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에 매불쇼의 영향이 가장 컸다. 저 작년에요. 저 부르는 사람 없었어요. 부동산으로. 너 자꾸 보유세 얘기하려면 나오지 마라. 왜 너 왜 이재명 이렇게 자꾸 민주당 욕해? 이재명 정부 왜 흔드냐? 이재명 대통령 몇 개월 됐다고 왜 벌써 부동산 흔드냐? 얘기해? 너 이낙연 옆으로 가라 임마. 그렇죠.
저 욕 많이 먹었는데 욕 많이 사실은 먹었어. 유일하게 매불쇼에서 인기도 안 되는데 저 계속 불러줬어요. 네.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꺼내서 우리의 진짜 변화를 위해서 매불쇼가 노력했고 네. 사실 그 지점에서는 저는 부동산에서는 가장 네. 우리가 선두에 섰다. 그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손해 보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투사네 투사. 정말 야 그때 손해 많이 봤어. 다 맞아요. 욕이었어. 맞아요. 체육이 저거 맞아요. 반명이다. 맞아요. 이낙연 옆으로 가라. 맞아요. 생긴 게 어쩜 저렇게 이낙연처럼 생겼냐.